자, 여러분, 오늘은 윤동주와 김수영의 시를 시작으로 해서 시, 소설, 그리고 고전소설 이렇게 수업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인이 절벽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며 내 손을 꼭 잡았고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미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한철 머무는 마음에게 서로의 전부를 쥐어줬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이거는 박준의 마음 한철이라는 시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이 시는 전체의 단은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먼저 이 시에서는 미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미인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인이 지금 시커먼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와 맞닿은 절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인은 미인이라고 썼지만 그냥 그녀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녀라고 할게요. 자, 그 절벽 쪽으로 나아가는 그녀도 참 두렵겠죠. 왜 그 미인이 그녀가 절벽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미인은 두려움을 안고 그 절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습니다. 자, 그녀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 절벽을 향해서 왜 나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아가면서 나에게 자신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런 그녀가 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싫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녀의 손을 꽉 잡았겠죠. 그녀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을 꼭 잡을수록 나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녀가 확 뛰어내리기라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 끌려서 떨어지겠죠. 그녀도 마찬가지예요. 절벽 쪽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잡은 그 손을 놓아버리면 자, 이렇게 서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인은 나에게 모든 것을 지금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겠죠. 서로의 전부를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시 앞부분에 보면 이 커플이 동양의 나폴리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통영에 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곳으로 가서 이 아름다운 통영의 한 절벽 위에서 서로가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던 한때, 그 한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이 과연 한철 머무는 마음이라 언젠가 사라졌겠죠. 지금 시제도 전부 다 무슨 형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지금 미인과 함께 그 절벽에서 서로를 쥐어주며 그 절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다 과거예요. 그래서 한철 머무는 마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철을 떠올리는 것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순간의 강렬함이 어찌 보면 그 순간이 영원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마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떠오르는 말은 사랑일 겁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지금 나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인 내 아들의 사랑이, 그리고 유치원에서 남자 짝꿍과 커플인 내 딸의 사랑이 모두 다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 안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질감으로 존재하진 않을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 안에 담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사랑의 이 단어로 잡아내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러한 어떤 그물코라고 본다면 이 사이로 숭숭숭숭숭숭숭숭 빠져나가 버리는 그 무엇,
굉장히 그게 많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사랑이 다 같진 않을 건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움켜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시인은 표현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시를 씁니다. 꼭 시가 아니어도 무엇인가를 쓰고 무엇인가를 그리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기도 하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랑이라는 두 단어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 추상적인 말로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절벽 위에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요. 넘실대는 바다가 있고요. 여기 바람을 맞으며 그녀가 서 있습니다. 그녀가 바람이에요. 지금 불어오는 건 바람. 이 바람을 맞으며 그녀와 내가 서서 손을 지금 잡고 있죠. 이러한 구체적인 이미지로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신 거죠. 구체적인 이미지에 담긴 그 무엇을 찾아내고 그 무엇을 느끼고 이해하면 사실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풍요로워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시를 배울 때마다 배웠겠지만 잘 못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그러했고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들으면서 저 또 국어 선생이니까 저런 말 하고 앉았지 하고 비웃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한 3, 4년이 지난 후 어느 봄밤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시가 생각날 수도 있고 이 시 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을 윤동주의 시가 생각이 날 수도 있다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어느 봄밤에 시 하나를 꺼내서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꼭 노래 가사가 꼭 이렇게 시가 아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래 가사도 굉장히 시적인 것이 많기 때문인데 그것도 역시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이거를 우리가 추상적인 단어라고 이렇게 쓸게요. 추상적인 단어로 다 포착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이러한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려내는 것이 결국은 예술인 거고 그런 것을 언어로 그려내는 것이 바로 뭘까? 시고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음계로 만들어내는 것이 음악, 색과 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회화 이렇게 되겠죠. 저는 노래 가사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특히 그 가을방학의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찬바람이 불면 같이 떨어요 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를 저는 정말 찬바람이 불 때마다 항상 찬바람 불면 같이 떨어요 라는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데 거기서 찬바람 불면 같이 떨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찬바람 불면 같이 떨어요 이런 건데 찬바람 불면 같이 떨어요. 지금 헤어진 연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너 아직 못 잊었어. 나 너가 아직도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미지. 찬바람이 불면 나와 함께 외롭자. 같이 떨자. 나와 함께 느끼자. 이런 헤어진 연인을 아직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어쨌든 수업 시간이었으면 같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자, 결국은 지금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를 배울 건데 시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이별 이런 거 다 느끼죠. 쓸쓸함. 여러분들 한 오후 5시쯤에 학교 마치거나 아니면 학원 마치고 집에 혼자 걸어 들어갈 때 해가 져요. 바람이 불어요. 그때 뭔가 뭐라고 내가 딱히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뭔가 허전하고 쓸쓸한 느낌. 이런 추상적인 것, 이런 추상적인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느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로는 딱 맞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요일 아침에 부모님께서 멀리 시골에 여행을 가시게 된 거야. 시골에 여행을 가면서 식탁 위에 돈 한 2만 원을 딱 올려놓고 오늘 네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기쁠 거예요. 기쁜데 그걸 친구를 만나서 PC방을 가거나 놀러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일요일에 집에 앉아서 피자나 시켜 먹으면서 뒹굴뒹굴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행복해 라고 표현하기에 뭔가 조금 질감이 달라.
그럴 때 아주 구체적인 느낌, 구체적인 이미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미인군, 절벽, 가을방학 같은 경우는 찬바람,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이 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시 이제 수능 얘기로 이제 조금 돌아가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구체화된 것, 이렇게 구체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원래 화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역으로 이 추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내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시 공부의 거의 전부 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그려볼게요. 일단 시는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내용이고요. 하나는 형식이에요. 내용은 금방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거예요. 시적 화자의 정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정서란 게 뭐야? 지금 여기서 절벽 위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남녀. 사랑이죠.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과거형으로 적혔어요. 지나가 버린 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시적 화자의 정서, 결국 내용이 될 거예요. 형식은 어떤 표현법인데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반복입니다. 반복. 이 반복의 효과는 리듬감을 형성하는 거죠. 리듬감, 다른 말로 운율을 형성하고 가장 시의 기본적인 정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정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잡았고 잡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잡았다. 행위를 잡았다. 둘이 서로 얽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시제가 다 뭐예요? 있었다. 잡았다. 과거 시제죠. 이 과거 시제를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행복함, 사랑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시는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형식과 내용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의 어떤 정서, 정조를, 이미지를 구축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결국은 여기서 한 2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 1문제 나와요. 그래서 총 한 3문제 정도가 이렇게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제가 강의를 너무 좀 길게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좀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에서는 본 수업은 들어가지 않고 이 시를 보고 나서 조금 다른 활동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일단 누굴까요? 그쵸. 지금 여기서 맨 뒤에서 지금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이분이 바로, 안 나오네.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바람이 불면을 지은 시인 윤동주가 되죠. 굉장히 잘생겼죠. 여러분 이 사진은 실제 윤동주와 송몽규와 그의 친구들의 사진인데 뭔가 영화 속 한 장면이에요. 일단 흑백 사진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모두 다 젊은 청년인데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뭔가 지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청년이죠. 과연 이들이 이 시기에 왜 모였을까?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상상해 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평가 같은 걸 할 건데 이미지를 보고 글 쓰는 수행평가를 할 건데 여러분들 또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과연 이들은 어떤 관계였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지금 여기 있는 이분은 왜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 중간에 있는 이분은 누굴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먼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윤동주와 김수영으로 들어갑니다. 윤동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죠. 여러분들 영화 동주 보셨죠?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서
더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윤동주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시가 어렵지도 않고 뭐 윤동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김소월, 윤동주 이렇게 되죠. 이게 쉽게 윤동주를 얘기했는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육사 시인처럼 목숨을 걸고 어떤 저항시를 쓰면서 칼날 위에 서서 고꾸라지겠다 이런 시를 저항적인 마음을 담은 시를 쓰는 시인들도 필요했지만 여기 나오는 윤동주나 정지용이나 백석처럼 우리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그 시대 일제강점기라는 그 혹독한 시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감정들, 그들의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도 상당히 저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윤동주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어떤 문화적인 유산을 남겨주신 분이죠. 자, 윤동주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청년이에요. 여러분들 동주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일본의 감옥에서 그렇게 이상한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죽어가죠. 그때 그의 나이가 20대였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어떤 형 정도 되겠죠. 이 청년의 이미지인데 그 청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깨끗함, 순수함, 일단 외모 자체가 깨끗해요. 순수함, 어떤 지적인 고뇌.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면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거예요. 내가 그 따뜻한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학비 봉투를 받아서 공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고뇌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공부해도 되나? 내 친구들은 지금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더군다나 지금 나오죠. 사촌이에요. 사촌 송몽규. 요 분이 지금 송몽규인데 이분은 실제로 독립운동가입니다. 물론 윤동주도 그렇지만 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송몽규가 있어요. 이 둘이 사촌인데 이 사촌을 보면서 저렇게 실천하는 몽규를 보면서 윤동주는 끊임없이 어떤 고뇌를 하죠. 내가 과연 이런 시를 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부끄러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뇌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저렇게 왜 고민하지? 고민할 거면 그냥 실천을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을 아는 그 깨끗한 마음이 오늘날까지 상당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동주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몽규가 나는 칼을 들 것이니 동주야 너는 연필을 들고 시를 쓰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좋은 문학작품을 남기는 것 또한 윤동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윤동주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시인은 바로 이분입니다. 김수영. 저 사실 김수영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 이렇게 방송상이라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가정사, 부인에 관한 이야기, 부인을 우산으로 때렸다던가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때 김수영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인을 봤는데 시인을 본 거는 그냥 윤동주, 김수영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 또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는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꼭 시인을 알아야만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의 개인사적인 것, 그다음에 시인의 시세계를 알고 시를 보는 것보다 시를 먼저 읽어본 다음에 우리가 그 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시인이나 그 사람의 다른 시를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사람이라고 해서 윤동주의 모든 시를 일제시대와 결부시켜서 볼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 박스에 주겠죠. 박스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윤동주의 시세계는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해서 볼 수는 있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먼저 텍스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윤동주고 뭐고 김수영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텍스트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감상을 하세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텍스트를 이해한 다음에 두 번째 보기가 주어집니다. 수능은 다 보기가 주어요. 보기에서 주어지는 정보와
텍스트에서 내가 이해한 내용을 두 개를 합쳐요. 이렇게 합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합쳐서 이해를 조금 더 넓혀 나갈 수 있어요. 넓힙니다. 이것을 바라는 거지. 그쵸? 넓히고 이걸 더 나아가서 누구의 삶과 나의 삶과 이 이해를 결부시켜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시를 읽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번 시간에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서 김수영과 윤동주의 사진 또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윤동주와 김수영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먼저 텍스트를 이해한 다음에 이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해를 넓히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감상법이다. 올바른 감상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이 눈매가 보통이 아니죠. 이 김수영 시인은 포로 생활도 했어요. 한국 전쟁 때 포로 생활도 했고요.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너무 어린 시절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쓰지 못했대요. 그래서 일본어로 글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이후 내가 한국 사람인데, 조선인인데 일본어가 더 익숙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면서 한국어를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시도 많이 쓰시고 특히 산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김수영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도 또는 우리 문제에도 시뿐만 아니라 산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저희가 그 다음 수업이 금요일인데 금요일까지 간단한 과제가 하나 있어요. 과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왜 안 넘어가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 시절 살던 조그만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는 이 없고 일찍이 뛰놀던 놀이터에는 거만한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데다 당신이 살던 집에서는 낯선 이의 얼굴이 내다보고 왕자처럼 경이롭던 아카시아 숲도 이미 베어 없어지고 말았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중략.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랴. 유량 가극단의 여배우들, 세 번째 줄에서 떨어진 어릿광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휴가의 마지막 날, 사무실에 때 묻은 서류를 뒤적이는 처녀의 가느다란 손, 만월의 밤, 개 짖는 소리, 크루드 함순의 두세 구절, 굶주린 어린아이의 모습, 철창 안에 보이는 죄수의 창백한 얼굴, 무성한 나무가지 위로 내려앉는 하얀 눈송이,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보는 건 슬픔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슬픔, 내가 느끼는 슬픔, 여러분이 느끼는 슬픔 굉장히 다르고 이 슬픔을 두 단어로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공부하기 전에 시라는 건 이렇게 추상화된 단어로 다 포착할 수 없는 어떠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았고요. 여러분에게도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요건 붙였어야죠. 여러분도 시 공부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들을 좀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것처럼 나는 뭐 시험을 못 봤을 때 슬퍼 단순히 하지 말고 언제 슬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적어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좋겠어요. 이건 숙제예요.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는데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 지하 주차장에 앉아서 듣는 강백수의 노래. 제가 강백수란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강백수의 노래. 5월달 갑자기 너에게서 날아온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 이런 문자가 나를 슬프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한 2줄 정도? 이건 예예요. 이거 예. 뭐
이게 뭐 꼭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 과제가 나를 슬프게 하거나, 다시 얘기합니다. 슬프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두세 줄의 이미지,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가 꼭 나의 경험이 아니어도 돼요. 뭐 선생님한테 내가 꼭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돼? 내가 이런 사생활을 다 얘기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 나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 지금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문자 받아도 누군지도 모를 거야,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슬픔이라는 것, 뭐 기쁨이라는 것, 이런 감정의 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저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예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금요일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금요일에 본격적으로 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일찍 마치는 건 앞에서 워낙 수업을 길게 해서 조금 이번에는 짧게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짧았던 만큼 한 25분 정도, 한 24분 남았죠. 원래 수업 시간에서 24분 정도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저한테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는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 다시 만납시다.